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 아치입니다. 저자는 구산하기 류순, 출판사는 한가한 오후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산하기 류순, 승려이자 불교를 배우는 도량, 고도노사토의 대표이다. 일전에 이 책의 저자가 쓴 클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이 늘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 있거나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화에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화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화를 품고 살 일도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서툽니다. 정확히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거나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된 일이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강압적인 상대에게는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못합니다. 그렇게 풀지 못한 화가 점점 쌓여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화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익혀봅시다. 앞으로 무언가에 화가 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지? 정말 나 때문인가? 아니면 상대 때문인가? 화가 나는 원인을 분명하게 나눠보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상대방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폭력을 휘둘렀다. 두말할 것 없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2.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무례한 말을 퍼부었다. 빈정거림, 비아냥, 트집, 중상비방.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원인이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낸 것은 분명 자신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들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역시 제 잘못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팩트에 대해서, 시간순에 따라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즉 화를 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혹은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지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화가 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그러니 화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런 화를 상대 발신 화라 부르겠습니다. 한편 자신이 무심코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상대와 싸웠다든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냈다든지 자신에게 책 잡힐 만한 문제가 있었다면 화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신 화로 분류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신인가 상대 발신인가, 이렇게 말이죠. 왜 가장 먼저 나누는 기술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구는 상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무례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무시당해서 분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강압적인 상대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좋아서 되받아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화를 돌려주지 못해서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나게 만든 사람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게 만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화나는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화를 품고만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무엇이 원인인가? 누구 때문인가?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자신은 참고 있었을 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상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화를 화로 돌려주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상대로 인한 화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보통 화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5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참는다, 되받는다, 얼버무린다, 도망친다, 잊는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나는 화가 난다.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데도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하지 못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애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상상해보세요. 만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만약 상대가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비로소 과거의 화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불러일으킨 화, 타인이 화의 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돌려준다.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마음을 전한다. 남성은 미간에 한층 더 깊은 주름을 새기며 크게 낙심한 표정으로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말투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저거 가져오라든지 이걸 하라든지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시고요. 남성은 일부러 말수를 줄여봤다고 한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처음에는 의아해진 아버지가 나중에는 언짢아 하더니 결국에는 화가 치밀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뭐야 그 태도는. 남성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 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몇십 년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잖아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잠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싸움이란 감정이 부딪히며 서로 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화가 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숨을 걸치게 몰아쉬며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떨림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의 논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야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화를 돌려준다는 것은 화까지 포함한 내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줄곧 화가 나 있었어. 그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먼저 화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자신인지 상대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언제부터 화가 났을까? 그 사람 혹은 그 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이번에는 이것을 상대에게 돌려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이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번째, 무엇을 느꼈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대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솔직한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려준다는 생각은 상대에게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을 써서 짜증과 답답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엇에, 누구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화를 상대에게 돌려줄 것인지, 분노를 도약 발판 삼아 활용할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버릴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화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우리가 배운 기술이 화의 원인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법.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났지만 굳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탓에 평소보다 더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철이 흔들려서 본의 아니게 밀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는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길에서 민폐를 끼치는 타인,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들으면 화만 나는 화제거리들, 어울려도 즐겁지 않은 상대, 되도록 화를 늘리지 않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가치 없는 화, 즉 말할 가치도 없는 화는 냉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세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정리를 하듯 깔끔하게 결론 짓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수면은 잔잔합니다. 하지만 짜증이 솟구치거나 벌컥 화가 나면 수면에 잠물결이 생깁니다. 그러다 화가 쌓이면 수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열받아 써하는 상태가 되면 파도가 철썩하고 거세게 일다 부서지듯 마음에도 큰 파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표정이나 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에너지가 또 엄청납니다. 억누를 수 없는 화가 솟구친 결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무심코 내뱉게 됩니다. 결생된 화가 가라앉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결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화도 화재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는 가능한 한 피하고 이미 짜증이 솟구치거나 화가 났을 때는 결생하기 전에 손을 쓰도록 합니다. 1. 화가 나면 뭐뭐라고라고 붙인다. 화가 나면 뭐뭐를 느꼈다라고 붙여서 말을 잇는 것입니다. 가령 누구에게 짜증났다면 그 사람이 짜증나 라고 생각했어 라고, 또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느꼈어 하고 말하는 식이죠.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혼자 있을 때 일단 그 기분을 쏟아낸 다음에 뭐뭐라고 오늘의 나는 느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 뭐야? 이거 참, 이렇게 덧붙이세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서 감정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이해받을 때 치유됩니다. 꼭 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해주기만 해도 숨 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스스로가 자신을 첫 번째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해해,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라고 이해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세요. 다음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바로 심호흡을 합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화호흡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하나, 내쉬는 숨에 둘, 이렇게 하고 셉니다. 눈을 감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손바닥을 배에 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손에서 힘을 뺀다. 손을 꽉 쥡니다. 그 주먹을 화가 난 결생된 상태로 봅니다. 이만큼의 힘을 써서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먹에 쥔 손에서 힘을 풀어줍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 크게 벌립니다. 손을 다 벌리고 나면 완전히 힘을 빼고 잠시 펼친 손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화가 사라진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쥘 때 숨을 들이마시고 펼 때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손과 숨을 동시에 사용해서 손에서 힘을 빼는 것이죠. 천보 걷기 명상을 합니다. 자리에 선 상태에서 눈을 감습니다. 힘주어 디딘 발바닥에 감각을 응시합니다. 이것이 오른쪽 발바닥의 감각이고 이것이 왼쪽 발바닥의 감각이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한 발짝 내딛고 하나, 또 한 발짝 내딛고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998, 999, 1000까지 걸음수를 세면서 걷습니다. 도중에 딴 생각이 들면 대개는 숫자를 까먹게 됩니다. 까먹으면 다시 하나부터 셉니다. 머릿속에 망상이 가득하면 끝까지 셀 수 없습니다. 걸음수를 세면서 계속 집중해서 걷는 것은 망상을 떨쳐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도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천보 걷는 명상을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보세요. 걷다 보면 화와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앞에서 알려준 4가지 기술을 써서 될 수 있는 한 오늘의 화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가능하면 피하거나 바로 흘려버리세요. 그래도 이 화는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든 맛집의 경우처럼 오래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맛도 없고 비싸고 그래서 화가 난다면 그 원인은 가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줘 볼까요? 화를 돌려주는 목적은 이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고 싶으니까 이런 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전해진다면 서로에게도 이익입니다. 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결생을 막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걷는다. 멀어지고 흘려버리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좋은 날이었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소소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로써 결생을 막는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화에 머무르는 것보다 화를 넘어서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하루의 가치를 재는 잣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화, 2번 중립,
3번 쾌감. 이 순서로 하루의 가치, 더 나아가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최상급의 삶이란 화가 없고 쾌감만 있는 삶이죠. 따라서 화가 남으면 앞서 소개한 흘려버리는 기술, 손에서 힘 빼기, 심호흡하기, 이런 기술과 함께 극복해보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작업을 시작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가 나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젠장, 화가 났으니 지금부터 2시간 내로 일을 끝내야겠어. 열받았어. 오늘은 카페에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겠어. 이른바 그저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의 실패란 전부 피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 또한 가치 있는 작업을 함으로써 탕감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화가 남은 상태로 있으면 자꾸만 그 감정이 끼어들어 우리의 작업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는 흘려버리는 기술을 선택하거나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작업을 선택해보세요. 짜증이 나니까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로 정했어. 이러면 만점입니다. 2. 진정한 쾌감에 눈을 뜬다.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봅니다.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다거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느껴지는 작업을 찾아보세요. 화가 날 때면 이걸 하면서 잊는다고 할 만한 습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최상의 삶은 화를 계기로 즐거운 일을 시작해서 즐거웠다. 이걸 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해. 그 일은 더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인생이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혹시라도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 체험하기를 권해봅니다. 우리 마음에는 체험을 한다. 쾌감이 잘한다. 이런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웃음을 터뜨리듯 어른인 당신도 체험에서 기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3. 하루에 한 가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작가나 가수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게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것도, 낙엽 사이를 걷고 새로운 가게에서 밥을 먹는 것도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걸 하나 찾았으니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면 행복한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발신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 길 바쁜 당신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춰서는 바람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치밉니다. 그럼 이번에는 게임에 같은 장면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게임의 제목은 인파 헤쳐나가기입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부딪히려고 다가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즐겁게 피합니다. 현실이라면 짜증이 나겠지만 게임이라면 즐겁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망상 영역 때문입니다. 망상 영역이란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제멋대로 믿는 이미지입니다. 이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히면 바깥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던 이미지와 다르다고 느끼면 불쾌해집니다. 밖에 나갔다가 왜 하필 오늘 비가 온담? 하고 우울해한다거나 현관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짜증을 낸다거나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개찰구를 통과 못해 멈춰서 있는 걸 보고 혀를 찬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혀서 생긴 일입니다. 날씨는 맑을 것이다. 아이는 착착 움직일 것이다. 통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신경 쓰는 자의식,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성과 정의도 망상 영역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예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나는 생각한다로 인한 결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로 인해 화를 느낀 시점에서 이미 자유에서 밀려나온 셈입니다. 타인에게 화가 났다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넓힌 나는 생각한다가 다양한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초조함이나 짜증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거나 잘 될 거라고 예상하며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결 방법입니다. 1. 짜증이 나면 망상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2. 과도한 판단임을 깨닫는다. 망상 영역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판단하게 만듭니다. 좋고 나쁨,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바보가 아닌가? 이런 망상 영역을 완전히 열어둔 채 닥치는 대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면 즐거운 법이죠. 하지만 이상하다, 틀렸다,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동시에 화도 생깁니다. 기분이 좋은 반면 불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판단을 줄이려면 판단할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면 쓸데없는 판단을 할 뻔했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판단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건 역시 판단입니다. 판단이 빠지면 현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느 쪽이 이기고 졌는지를 따지는 것. 이 또한 무의미한 발상입니다. 게임이나 경기라면 몰라도 인간관계에서 승패란 결국 어느 쪽에 나는 생각한다가 관철되었는지를 따지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도 이겼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울줄거리는 이유는 인정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망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망상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참고 견딘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싸움이란 가치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대는 반박하지 않다니 나약한 녀석이로군, 너의 패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그건 그저 저쪽이 망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도발해서 패배다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한 셈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순간 스스로 패배하게 됩니다. 망상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자신이 되고 싶다면 마음부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이것저것 망상하는 것을 미련 없이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들여보세요. 사티는 부처가 마음을 보는 기술로서 찾아낸 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에 전해지는 명상과 자선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해볼까요? 먼저 눈을 감아보세요. 눈앞의 어둠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쪽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이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같은 시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시각이나 소리, 기척 등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리나 기척을 알아차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로서 알아차리기는 했어도 반응은 하지 않는 마음 사용법이 바로 사티의 본질입니다. 존재한다라고 알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벌컥 나면 벌컥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했다고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생겨도 아, 망상이 생겼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입니다. 하나의 망상은 지극히 약하고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평소 떠올리는 잡념은 두서가 없고 기억하려고 해도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고 알아차리는 것에만 일관하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운동선수나 격투가가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티에 의해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저 봅니다. 존재한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마치 정광석화처럼 빈틈이 전혀 없는 찰나의 움직임입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관찰하면 사티가 작용하여 알아차린 대상에 대해 뇌가 순식간에 지시를 내리고 이내 근육이 움직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불도 수행이란 사티의 기능을 극한까지 높이는 훈련입니다.
화가 날 때는 국어라는 생각으로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말을 통해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의외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는 국어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과목 중에서 국어를 떠올려 보세요. 밑줄 그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일까? 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틀린 답을 쓰게 됩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질문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말들을 이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작성하면 답이 완성됩니다. 현실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일일이 속마음을 살피지 않아도 상대의 말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군요 하고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이군요 하고 대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심결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맙니다. 자신이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흰색이요. 흰색이 틀림없어요. 당신은 이상하군요. 하며 정색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므로 흰색이라고 우겨봤자 평행선을 그릴 뿐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빨간색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과도하게 망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만약 상대가 침묵하면 말하지 않겠다가 상대방의 생각인 셈입니다. 정말 알고 싶을 때는 직접 물어보거나 상대의 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보면 본인 생각의 차이, 즉 거짓말이 보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으로 망상하면 오해할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 속았다면 이런 망상을 부처는 단칼에 자릅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답으로 삼아라. 즉,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든 중심은 자신이고 내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상대가 악이나 타산, 속셈을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그저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말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아, 산들바람이 부는구나 정도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리일 뿐이구나.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면 될 뿐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비난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 사람이 내는 소리와 내 귀에 고막이 다 화가 생겼다. 이 화는 서로 다 일어난 현상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 신경 쓸 정도의 일은 아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지 않는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자신도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대답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응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뜻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라든가 저에게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배운 기술을 구사하여 침착하게 돌려줍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소중히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동영상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여서 너무 피곤해요.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눈을 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는 출발선으로 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우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합니다. 애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즐거웠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창작자라면 만들어내는 기쁨을 떠올린다. 사업가라면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떠올린다. 어떤 이유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면 기쁨이 멀어집니다. 우선 눈을 감고 혼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합니다. 똘똘한 아이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더라는 것을 꿈꿉니다. 어떤 남성은 70이 넘었는데도 가능하다면 총리 대신이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꿈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인정 욕구를 놓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최고가 되고 싶어.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더 예뻐지고 싶어. 그게 그랬더라면. 혹은 가능하다면 더 이거를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꿈을 쫓아서 얻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뿐입니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똘똘한 아이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덜을 쫓는 것을 그만두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단순한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을 단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다운 발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사회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진지하게 집중해서 완수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른바 우수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전문가, 선택된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똘똘한 아이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중한 보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심코 인정욕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책을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멘탈 아치입니다. 저자는 구산하기 류순, 출판사는 한가한 오우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산하기 류순, 승려이자 불교를 배우는 도량, 고도노사토의 대표이다. 일전에 이 책의 저자가 쓴 클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당신이 늘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 있거나 무언가에 화가 나 있다면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건 바로 당신이 화에 잘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화에 잘 대처하기만 하면 화를 품고 살 일도 없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서툽니다. 정확히는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화가 치밀면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언행 때문에 화가 나도 입을 꾹 다물거나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오래된 일이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강압적인 상대에게는 더더욱 아무런 소리도 못합니다. 그렇게 풀지 못한 화가 점점 쌓여서 사람에 따라서는 몇 년 혹은 평생을 그렇게 화를 품은 채 살아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익혀봅시다. 앞으로 무언가에 화가 나면 바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났지? 정말 나 때문인가? 아니면 상대 때문인가? 화가 나는 원인을 분명하게 나눠보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상대방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폭력을 휘둘렀다. 두말할 것 없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2.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무례한 말을 퍼부었다. 빈정거림, 비아냥, 트집, 중상비방.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의 원인이죠.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낸 것은 분명 자신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입니다. 지금 화가 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들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역시 제 잘못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 팩트에 대해서 시간순에 따라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 즉 화를 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 혹은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지 나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화가 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그러니 화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이런 화를 상대 발신 화라 부르겠습니다. 한편 자신이 무심코 쓸데없는 말을 하는 바람에 상대와 싸웠다든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화를 냈다든지 자신에게 책 잡힐 만한 문제가 있었다면 화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발신 화로 분류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발신인가 상대 발신인가, 이렇게 말이죠. 왜 가장 먼저 나누는 기술을 소개했을까요? 그 이유는 화를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멋대로 구는 상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무례한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 무시당해서 분한 마음이 드는 사람, 강압적인 상대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성격이 좋아서 되받아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화를 돌려주지 못해서 혼자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나게 만든 사람은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거나 괴롭히고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화나게 만들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화나는 일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은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화를 품고만 있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면 화를 반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난다. 무엇이 원인인가? 누구 때문인가? 시간을 두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자신은 참고 있었을 뿐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은 상대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희망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면 상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상대에게 돌려주세요. 돌려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 화를 화로 돌려주면 싸움만 날 뿐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성에게 다음과 같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상대로 인한 화는 상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보통 화가 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 5가지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참는다, 되받는다, 얼버무린다, 도망친다, 잊는다. 하지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 나는 화가 난다. 그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나는데도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하지 못한 마음을 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애초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나요?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기억하나요? 만약 상대가 그랬군요. 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전해졌다. 그 순간 비로소 과거의 화도, 슬픔도, 외로움도 있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불러일으킨 화, 타인이 화의 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돌려준다. 화가 나면 이해시킨다. 마음을 전한다. 남성은 미간에 한층 더 깊은 주름을 새기며 크게 낙심한 표정으로 생각해 볼게요라는 말을 남긴 채 돌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가에 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관찰해왔습니다. 아주 거만한 말투로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저거 가져오라든지 이걸 하라든지 하면서 모든 걸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시고요. 남성은 일부러 말수를 줄여봤다고 한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처음에는 의아해진 아버지가 나중에는 언짢아 하더니 결국에는 화가 치밀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한다. 뭐야 그 태도는. 남성은 저도 모르게 되받아 쳤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에요. 몇십 년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잖아요.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잠시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드디어 대결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싸움이란 감정이 부딪히며 서로 욕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에 화가 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숨을 거치게 몰아쉬며 울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자코 듣고 있었고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에게 마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도 떨림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그냥 한 사람의 논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제야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화를 돌려준다는 것은 화까지 포함한 내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줄곧 화가 나 있었어. 그 화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이런 사람은 먼저 화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지, 자신인지 상대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 언제부터 화가 났을까? 그 사람 혹은 그 일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되면 이번에는 이것을 상대에게 돌려줘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발신 화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이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느꼈는가? 고통스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이대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솔직한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3.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돌려준다는 생각은 상대에게 직접 전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을 써서 짜증과 답답한 감정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무엇에, 누구에게, 왜 화를 내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분명해졌다면 이제 한 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화를 상대에게 돌려줄 것인지, 분노를 도약 발판 삼아 활용할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서 흘려버릴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화는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우리가 배운 기술이 화의 원인을 나누는 것이었다면 이번 스테이지에서는 화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충돌하지 않고 잘 넘어가는 법,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는 났지만 굳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큰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탓에 평소보다 더 화가 치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철이 흔들려서 본의 아니게 밀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는 굳이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길에서 민폐를 끼치는 타인, 디지털 공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 들으면 화만 나는 화제거리들, 어울려도 즐겁지 않은 상대, 되도록 화를 늘리지 않는다는 목적을 위해서 가치 없는 화, 즉 말할 가치도 없는 화는 냉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세요.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고 정리를 하듯 깔끔하게 결론 짓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자극이 없으면 수면은 잔잔합니다. 하지만 짜증이 솟구치거나 벌컥 화가 나면 수면에 잠물결이 생깁니다. 그러다 화가 쌓이면 수면 위로 솟아오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열받았어 하는 상태가 되면 파도가 철썩하고 거세게 일다 부서지듯 마음에도 큰 파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에너지가 표정이나 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에너지가 또 엄청납니다. 억누를 수 없는 화가 솟구친 결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무심코 내뱉게 됩니다. 결생된 화가 가라앉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가 결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화도 화재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는 가능한 한 피하고 이미 짜증이 솟구치거나 화가 났을 때는 결생하기 전에 손을 쓰도록 합니다. 1. 화가 나면 뭐뭐라고라고 붙인다. 화가 나면 뭐뭐를 느꼈다라고 붙여서 말을 잇는 것입니다. 가령 누구에게 짜증났다면 그 사람이 짜증나 라고 생각했어 라고, 또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느꼈어 하고 말하는 식이죠.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화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혼자 있을 때 일단 그 기분을 쏟아낸 다음에 뭐뭐라고 오늘의 나는 느꼈습니다 라고 생각했지 뭐야? 이거 참, 이렇게 덧붙이세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서 감정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은 이해받을 때 치유됩니다. 꼭 남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해해주기만 해도 숨 돌리기가 가능합니다. 먼저 스스로가 자신을 첫 번째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해해,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싶을 때는 일기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이렇게 느꼈다. 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뭐라고 이해했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세요. 다음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바로 심호흡을 합니다.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화호흡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이 하나, 내쉬는 숨에 둘, 이렇게 하고 셉니다. 눈을 감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든 상관없습니다. 손바닥을 배에 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손에서 힘을 뺀다. 손을 꽉 쥡니다. 그 주먹을 화가 난 결생된 상태로 봅니다. 이만큼의 힘을 써서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주먹에 쥔 손에서 힘을 풀어줍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잡고 크게 벌립니다. 손을 다 벌리고 나면 완전히 힘을 빼고 잠시 펼친 손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화가 사라진 상태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손을 쥘 때 숨을 들이마시고 펼 때 숨을 내쉬는 것도 좋습니다. 손과 숨을 동시에 사용해서 손에서 힘을 빼는 것이죠. 천보 걷기 명상을 합니다. 자리에 선 상태에서 눈을 감습니다. 힘주어 디딘 발바닥에 감각을 응시합니다. 이것이 오른쪽 발바닥의 감각이고 이것이 왼쪽 발바닥의 감각이구나 하고 확신합니다. 한 발짝 내딛고 하나, 또 한 발짝 내딛고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998, 999, 1000까지 걸음수를 세면서 걷습니다. 도중에 딴 생각이 들면 대개는 숫자를 까먹게 됩니다. 까먹으면 다시 하나부터 셉니다. 머릿속에 망상이 가득하면 끝까지 셀 수 없습니다. 걸음수를 세면서 계속 집중해서 걷는 것은 망상을 떨쳐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도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천보 걷는 명상을 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보세요. 걷다 보면 화와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속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앞에서 알려준 4가지 기술을 써서 될 수 있는 한 오늘의 화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않도록 합시다. 가능하면 피하거나 바로 흘려버리세요. 그래도 이 화는 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든 맛집의 경우처럼 오래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맛도 없고 비싸고 그래서 화가 난다면 그 원인은 가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려줘 볼까요? 화를 돌려주는 목적은 이해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령 다음과 같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하고 싶으니까 이런 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전해진다면 서로에게도 이익입니다. 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셈이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결생을 막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가지 않아도 된다면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다.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야. 하나, 둘, 셋 하면서 걷는다. 멀어지고 흘려버리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좋은 날이었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소소한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이로써 결생을 막는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화에 머무르는 것보다 화를 넘어서는 것, 즐기는 것. 이것이 하루의 가치를 재는 잣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화, 2번 중립, 3번 쾌감. 이 순서로 하루의 가치, 더 나아가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최상급의 삶이란 화가 없고 쾌감만 있는 삶이죠. 따라서 화가 남으면 앞서 소개한 흘려버리는 기술, 손에서 힘 빼기,
심호흡하기. 이런 기술과 함께 극복해보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작업을 시작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화가 나면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젠장, 화가 났으니 지금부터 2시간 내로 일을 끝내야겠어. 열받았어. 오늘은 카페에서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겠어. 이른바 그저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실패하더라도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겠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의 실패란 전부 피하지 못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그 또한 가치 있는 작업을 함으로써 탕감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화가 남은 상태로 있으면 자꾸만 그 감정이 끼어들어 우리의 작업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는 흘려버리는 기술을 선택하거나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작업을 선택해보세요. 짜증이 나니까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로 정했어. 이러면 만점입니다. 2. 진정한 쾌감에 눈을 뜬다. 내가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찾아봅니다. 이걸 할 때 가장 행복하다거나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느껴지는 작업을 찾아보세요. 화가 날 때면 이걸 하면서 있는다고 할 만한 습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최상의 삶은 화를 계기로 즐거운 일을 시작해서 즐거웠다. 이걸 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해. 그 일은 더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어쩐지 인생이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혹시라도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 체험하기를 권해봅니다. 우리 마음에는 체험을 한다. 쾌감이 자란다. 이런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새로운 것을 체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웃음을 터뜨리듯 어른인 당신도 체험에서 기쁨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3. 하루에 한 가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작가나 가수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게 특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것도, 낙엽 사이를 걷고 새로운 가게에서 밥을 먹는 것도 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걸 하나 찾았으니 오늘도 좋은 날이었어. 이렇게 생각되면 행복한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자기 발신 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갈 길 바쁜 당신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춰서는 바람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치밉니다. 그럼 이번에는 게임에 같은 장면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게임의 제목은 인파 헤쳐나가기입니다. 앞사람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부딪히려고 다가옵니다. 갑자기 그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 뭐야? 하면서 즐겁게 피합니다. 현실이라면 짜증이 나겠지만 게임이라면 즐겁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망상 영역 때문입니다. 망상 영역이란 자신의 편의에 따른 망상을 말하죠. 이렇게 되면 좋겠다. 분명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제멋대로 믿는 이미지입니다. 이 망상 영역을 너무 넓히면 바깥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던 이미지와 다르다고 느끼면 불쾌해집니다. 밖에 나갔다가 왜 하필 오늘 비가 온담? 하고 우울해한다거나 현관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 짜증을 낸다거나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교통카드 잔액 부족으로 개찰구를 통과 못해 멈춰서 있는 걸 보고 혀를 찬다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망상 영역을 너무 넓혀서 생긴 일입니다. 날씨는 맑을 것이다. 아이는 착착 움직일 것이다. 통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신경 쓰는 자의식,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이성과 정의도 망상 영역에 속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상식, 예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비난하는 것 또한 나는 생각한다로 인한 결과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자유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생각한다로 인해 화를 느낀 시점에서 이미 자유에서 밀려나온 셈입니다. 타인에게 화가 났다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를 지나치게 넓혔다는 의미입니다. 지나치게 넓힌 나는 생각한다가 다양한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더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면서 초조함이나 짜증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껴서 주변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거나 잘 될 거라고 예상하며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해결 방법입니다. 1. 짜증이 나면 망상 영역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2. 과도한 판단임을 깨닫는다. 망상 영역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판단하게 만듭니다. 좋고 나쁨,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 바보가 아닌가? 이런 망상 영역을 완전히 열어둔 채 닥치는 대로 판단합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하면 즐거운 법이죠. 하지만 이상하다, 틀렸다,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동시에 화도 생깁니다. 기분이 좋은 반면 불만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면 솔직히 예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판단을 줄이려면 판단할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면 쓸데없는 판단을 할 뻔했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도 판단이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자신이 쓸모없다고 부정하는 건 역시 판단입니다. 판단이 빠지면 현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어느 쪽이 이기고 졌는지를 따지는 것. 이 또한 무의미한 발상입니다. 게임이나 경기라면 몰라도 인간관계에서 승패란 결국 어느 쪽에 나는 생각한다가 관철되었는지를 따지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밀어붙여도 이겼다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울줄거리는 이유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망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가치 있는 것이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망상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먼저 참고 견딘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싸움이란 가치 있는 시간을 지키는 것,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상대는 반박하지 않다니 나약한 녀석이로군, 너의 패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그건 그저 저쪽이 망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일부러 다른 사람을 도발해서 패배다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한 셈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는 순간 스스로 패배하게 됩니다. 망상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으며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자신이 되고 싶다면 마음부터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이것저것 망상하는 것을 미련 없이 멈추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보는 시간을 들여보세요. 사티는 부처가 마음을 보는 기술로서 찾아낸 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에 전해지는 명상과 자선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바로 해볼까요? 먼저 눈을 감아보세요. 눈앞의 어둠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쪽 방향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이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같은 시점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시각이나 소리, 기척 등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리나 기척을 알아차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로서 알아차리기는 했어도 반응은 하지 않는 마음 사용법이 바로 사티의 본질입니다. 존재한다라고 알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화가 벌컥 나면 벌컥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했다고 알아차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존재한다고 아는 데서 그칩니다. 그러면 불안감이 생겨도 망상이 생겼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입니다. 하나의 망상은 지극히 약하고 수명도 짧습니다. 그래서 평소 떠올리는 잡념은 두서가 없고 기억하려고 해도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고 알아차리는 것에만 일관하면 망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운동선수나 격투가가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티에 의해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저 봅니다. 존재한다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마치 정광석화처럼 빈틈이 전혀 없는 찰나의 움직임입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관찰하면 사티가 작용하여 알아차린 대상에 대해 뇌가 순식간에 지시를 내리고 이내 근육이 움직이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불도 수행이란 사티의 기능을 극한까지 높이는 훈련입니다. 화가 날 때는 국어라는 생각으로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말을 통해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 의외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는 국어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과목 중에서 국어를 떠올려 보세요. 밑줄 그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일까?
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틀린 답을 쓰게 됩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질문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설명하고 있는 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말들을 이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작성하면 답이 완성됩니다. 현실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일일이 속마음을 살피지 않아도 상대의 말에서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빨간색이군요 하고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이군요 하고 대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심결에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맙니다. 자신이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흰색이요. 흰색이 틀림없어요. 당신은 이상하군요. 하며 정색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빨간색으로 보이므로 흰색이라고 우겨봤자 평행선을 그릴 뿐입니다.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신에게는 빨간색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과도하게 망상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만약 상대가 침묵하면 말하지 않겠다가 상대방의 생각인 셈입니다. 정말 알고 싶을 때는 직접 물어보거나 상대의 말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말과 행동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잘 보면 본인 생각의 차이, 즉 거짓말이 보입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사실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으로 망상하면 오해할 위험이 커집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도 만약 속았다면 이런 망상을 부처는 단칼에 자릅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답으로 삼아라. 즉,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든 중심은 자신이고 내가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상대가 악이나 타산, 속셈을 숨기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휘둘리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그저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말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기의 진동일 뿐입니다. 아, 산들바람이 부는구나 정도로 여기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소리일 뿐이구나.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면 될 뿐이구나. 이런 말입니다. 비난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라. 그 사람이 내는 소리와 내 귀에 고막이 닿아 화가 생겼다. 이 화는 서로 다 일어난 현상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 신경 쓸 정도의 일은 아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말하지 않는다. 말을 주고받다 보면 자신도 감정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목적은 자신이 대답을 전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응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뜻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라든가 저에게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배운 기술을 구사하여 침착하게 돌려줍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소중히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동영상 방송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신경 쓰여서 너무 피곤해요. 이런 내용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눈을 감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다 라는 출발선으로 돌아가기를 권했습니다. 우선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합니다. 애초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즐거웠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창작자라면 만들어내는 기쁨을 떠올린다. 사업가라면
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떠올린다. 어떤 이유로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면 기쁨이 멀어집니다. 우선 눈을 감고 혼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합니다. 똘똘한 아이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가능하다면 더라는 것을 꿈꿉니다. 어떤 남성은 70이 넘었는데도 가능하다면 총리 대신이 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심코 꿈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서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라고 웃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좀처럼 인정 욕구를 놓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최고가 되고 싶어.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더 예뻐지고 싶어. 그게 그랬더라면. 혹은 가능하다면 더 이거를 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망상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꿈을 쫓아서 얻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뿐입니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뜹니다. 똘똘한 아이가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생활이 가능하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가능하다면 덜을 쫓는 것을 그만두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말고 해보고 싶은 것, 하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인생은 이런 단순한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을 단순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망상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다운 발상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입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사회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진지하게 집중해서 완수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갖춘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른바 우수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일을 잘 관리하는 사람, 전문가, 선택된 사람 등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똘똘한 아이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중한 보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심코 인정욕구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자신의 가치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책을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